예, 이번 시간에는 헌법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국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 신체, 재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또 헌법에서 무엇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헌법에 어떻게 보장되고 있고 또 어떻게 헌법 해석이 되는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재산권은 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고 먼저 첫 번째 이제 재산권의 헌법상의 재산권의 연영 및 입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대사회가 형성된 거는 과거의 서구의 봉건사회로부터 봉건사회가 해방돼서 봉건사회로부터의 구속된 것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 재산권을 인정한 데서부터 이 근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재산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성불가침의 권리다. 이것은 굉장히 존귀하고 불가침의 권리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재산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대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과 이 재산권이 결합하면서 근대법의 기본 원리로 아주 뿌리박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계약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재산권은 신성불가침, 이것에 기초해서 자본주의가 뿌리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법의 기본 원리는 이 신성불가침의 재산권 보장과 그 다음에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봉건적인 정체사회를 타파하고 이 근대 산업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 재산권 보장이다. 계약의 자유다. 이런 것입니다. 근대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은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재산권 보장이 이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자유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이 재산권을 통해서 산업 발전이 일어나고 이러한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부가 축적되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헌법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재산권 보장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재산권을 보장하는 겁니까? 국가가 함부로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박탈해 갈 수 없도록 하는 국가로부터의 재산권 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과거 봉건사에서는 국가가 착취해 가니까 재산권을 가져가니까 이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로서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재산권이 보장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또는 신성불가침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니까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자꾸 재산이 많은 사람은 계속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벌 수 없게 되고 재산이 없게 되고 이걸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이런 사회적 모순, 그다음 경제적 약자, 이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절대적인 권리다, 신성불가침의 권리다. 이게 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절대불가침의 신성한 재산권이란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어가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헌법적으로 보면 이러한 재산권과 관련해서 최초로 재산권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는 의무를 가하는 이런 헌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최초로
재산권에 대해서 의무를 수반하게 하고 사회적 기속을 부여하고 공공복리 적합적으로 행사하도록 재산권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네, 발마헌법 제 153조인데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각국의 헌법들은 또 거의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재산권의 사회적 귀속성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헌법은 대부분 다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에 대한 어떤 일정한 사회적 귀속 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권은 실정권입니다. 그죠? 자연권은 아니에요. 천부인권, 뭐 신성불가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재산권 실정권이에요. 예,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그 성격이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어떻게 합니까?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국가가 그냥 자유방임 상태로 놔두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자꾸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규제, 제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제가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거 제 책에 다 있죠? 예, 아시다시피 헌법파 예, 잘 나옵니까? 예, 헌법파 상 예, 법영사인데 이부와 저 예, 요거 있습니다. 요거 책을 사 보시면 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헌법학 상 예, 법영사 예, 거기 뭐 한 448페이지, 44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재산권의 개념 쪽으로 한번 이전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재산권요,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재산권이라는 게 헌법상 재산권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헌법 제2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뭐라 하냐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며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뭡니까? 우리 헌법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쉽죠?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재산권에서 보호되는 재산권 보장에서 보호된 재산권은 또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야, 여기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뭐다?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 권리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또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왜냐?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사례형 뭐 이런 기록형에 이제 쓸 때 우리 모든 기본권 어떤 재산권이 지금 사례에 나오고 있다. 재산권 문제다. 그러면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뭡니까? 뭐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제목이. 재산권의 제한에 제일 먼저 쓰는 건 이런 겁니다. 재산권의 개념 내지 보호 영역을 많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재산권에 제한해놓고 재산권의 개념이나 보호 영역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는 법률 무슨 법률 몇 항이 이러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양쪽 괄호 2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또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는 재산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 권리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말했으니까 반대 해석해 봅시다.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영리 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적 여건 이거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재산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말했으니까 구체적 권리가 아닌 거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단순한 이익이에요. 그냥 이익이 생긴 거야. 뭐 자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영리 획득의 단순한 기회예요. 그리고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적 여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단순한 이익, 또 영리 획득의 단순한 기회, 기업 활동의 사회적 법적 여건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은 헌법 제2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이라고 할 때 뭡니까 아까? 사적 유용성, 그 다음에 원칙적인 처분권 이게 중요합니다. 사적 유용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적 유용성은 이거예요. 사적 유용성을 보장한다는 말은 재산권 주체의 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이용,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사적 유용성을 보장한다. 사적 유용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재산권 주체의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이용, 수익을 가능케 한다는 거. 그러면 원칙적인 처분권은 뭡니까? 처분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법률에 의거하여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또 더 설명하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범위는 동산, 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건은 물론 우리 민법에 보면 물건은 물론 재산 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 물권, 채권 다 돼요.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 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도 다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죠? 예.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의 개념을 설명드렸고 재산권의 법적 성격으로 가겠습니다. 재산권의 법적 성격.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대 초기에는 재산권을 어떻게 봤습니까?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권리로 재산권을 봤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와서 현대 국가는 어떻습니까? 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의무를 수반하게 하는 재산권에 대해서 의무를 수반하게 하는 상대적 권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계속 뒤에 설명하지만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귀속성,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재산권의 사회적 귀속성 참아라. 재산권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참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도 여러 가지로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학설도 나눠진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자유권설이에요. 자유권은 뭡니까?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자유권이다. 재산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예를 들면 아파트. 이건 뭡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유권이지. 이렇게 봅니다. 자유권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겁니다. 국가가 자꾸 부동산 잡겠다고 규제 들어오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자유권에서 어떠한 한계가 그어집니까? 헌법 제37조 2항의 법률에 의해서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행사도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헌법에서 지라고 하니까 이 그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이라는 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여기 자유건설에서요 뭐예요? 도덕적 사회적 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약하게 해석합니다. 약하게 재산권을 어떻게 봅니까? 좀 폭넓게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는 뭐라고 본다? 도덕적 사회적 의무지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도보장서입니다. 제도보장은 뭐 칼 슈미트 쪽 얘기죠. 칼 슈미트라는 학자의 결단주의 쪽의 입장입니다. 제도보장서는 뭐냐? 재산권은 천부의 인권은 아니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보장되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보장되는 제도보장이다. 왜? 재산권은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다. 우리가 재산권이라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산권 보장은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그리고 법률에서 내용과 한계는 정해지는데 그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보장설에 의하면 어떤 최소한의 보장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산권 보장은 최소한 이 정도는 이루어진다. 최소한의 보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절충설인데요. 절충설 재산권 보장은 헌법에 의해서 창설되는 제도의 보장을 하지만 일단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된 후에는 재산권은 자유권적 성격도 지닌다. 그러니까 제도 보장의 성격과 자유권의 성격 양자를 다 갖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주의 루돌프 스멘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합주의에서는 이 주관적 공권의 차원을 넘어서 있고 그것도 있고 주관적 공권에서의 성격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객관적인 제도로서의 성격도 법질서의 성격도 있다는 것이 절충설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절충설이 좋겠죠. 양자의 성격이 다 갖추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고 재산권의 기능 쪽으로 가겠습니다. 재산권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권요, 우리가 재산이 없다. 생활이 안 돼. 그죠?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요.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이 필요한 거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기초. 재산권을 보장 안 하면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재산권을 보장해줘요. 그죠? 세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죠? 인간답게 생활하려면 재산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수행의 활력 수행.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소득을 통해서 재산권이 보장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 재산권의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를 보겠습니다. 이 재산권의 주체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체로 하면 이제 자연인, 법인이 있겠지만, 먼저 자연인의 국민과 외국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권은 모든 국민에게 일단 보장되는 겁니다. 자연인인 국민, 자연인은 당연히 재산권의 보장의 대상이 되죠. 국민이.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 있는 법인, 국내 법인, 이 경우에도 재산권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재산권도 법인에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주체성을 인정받습니다. 외국인은 어떠냐?
외국인은 약간 논의가 달라져. 외국인이 재산권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 헌법 보니까 23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된다. 이거 뭡니까? 외국인 안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는 전면적인 재산권 보장의 주체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서 이제 재산권 주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토지 수용의 문제예요.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이제 지자체가 토지 수용을 해서 거기에 뭐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제가 예를 들면 문경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무슨 뭐 대규모 무슨 단지, 또는 뭐 어떤 그 물류단지 뭐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그 막 엄청난 땅을 수용을 해서 토지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 문경시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문경시에서 막 거기 큰 단지 물류단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물류단지를 문경시가 자체가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을 민간기업한테 위탁한다. 민간기업이 그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민간기업이 그러니까 토지도 수용하고 거기에 그 짓고 물류단지도 짓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는 뭡니까?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여기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첫 번째로는 먼저 헌법을 봐야 돼요. 헌법 지금 읽어드렸지만 민간기업이 될 수 있다 없다 말은 없어요. 근데 이 헌법 제23조 3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조 3항 이렇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긴 뭐 주체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23조 3항에 보면 재산권의 수용 절차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에. 그죠? 법률에 공공필요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법률로서 하되 이렇게 생각. 법률에 따라서 수용을 해라. 이거는 있어요. 근데 재산권의 수용은 또 뭐가 있으면 공공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 수용 시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재산권 수용 주체가 누구다? 라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만 되느냐? 민간기업도 되느냐? 토지 수용의 주체에서 민간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헌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오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토지 수용을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국한하면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 하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또 사업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돈을 가지고 막 억지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뭡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지 수용의 주체를 민간기업에다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법률로 가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보면 사업시행자란 이렇게 나와요. 예?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 그 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만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민간기업도
민간 기업이나 일반 사인도 공용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나 사인이 토지 수용이나 공용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인, 민간 기업도 공용 수용의 사업 시행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사인에 의해서 공용 수용의 주체가 되면 사인에 의한 행정이니까 사인 수용은 사인이 위임받은 행정권한의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인이 행정사무나 국가적 사무에 속결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무위탁 사인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민간기업도 토지 수용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토지 수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제가 뭐 그쪽에 좀 일을 해봤기 때문에 보통 이제 토지 수용 하려고 그러면요 그 땅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어떤 사업을 하려는 그 땅을 수용할 때 먼저 와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소유자, 재산권자에게 그것을 수용하니까 공용 수용하니까 이 땅을 파십시오라고 먼저 이제 설득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수용을 하면 이건 협의 취득이 됩니다. 근데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막 다 협의 취득하다 안 되는 땅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면 그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올려요.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합의적 행정기관에서 재결을 거쳐서 땅 수용 재결을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수용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죠? 민간 기업이 사업 시행자 하더라도 결국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이 토지 수용을 해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더라도 결국 재결로 오면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가기관이 거기에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산권의 객체 쪽으로 가겠습니다. 재산권의 객체는요. 그러니까 재산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산권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하죠.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며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 권리야.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입니다. 경제적 가치.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하는 우리가 소유권, 아까 말한 제가 물권, 또 채권,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상속권, 우리가 또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판례에서 많이 나오는 환매권, 임금, 퇴직금, 채권, 광업권, 공포성 권리, 어업권, 뭐 이런 거 특별법에 의한 재산권, 수리권, 하천 점유권, 연금 청구권, 각종 복지권, 그다음 여러 가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산업소유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 제3의 지적 재산권 이런 거 다 말한다. 이거 다. 그러니까 사법상의 재산권,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재산권도 당연히 사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공재산과 같은 경우에 공공재산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재산의 소유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취득 처분의 자유도 다 포함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공법상의 권리, 이제 사법상의 권리는 당연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권, 채권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공법상의 사회보험수급권 이런 거예요. 사회보험수급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하고,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하고, 이것을 사적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사적 유용성이 있어요. 두 번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 기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생존 확보에 기여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생존 보장에 기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 그러니까 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수급자가 상당한 자기 기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수급자의 생존 보장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재산권 보장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재산권 보장의 내용은 우리 헌법 23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3조 1항 1문에 그렇고 23조 1항 2문에는 그는 뭡니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고 개별적 법률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말은 말하겠지만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형성적 법률유보예요. 형성적 법률유보.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이 법률은 무슨 법률입니까?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3조, 우리 헌법 제23조 2항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복리 적합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 적합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 적합 의무는 다른 말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 입법자는 그러니까 이 재산권은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어느 정도 한계가 그어지는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의 본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산권을 형성할 때 입법자는 재산권에 대해서 사회적 기속성,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 적합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이거를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조 3항에는 또 아까 읽었지만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용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둔 것이죠. 공용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말씀드린 재산권 보장, 구체적 재산권 보장 관련해서
우리 헌법의 23조 1항에 국민의 재산권은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죠? 23조 1항의 말은 재산권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이거를 우리 헌법적으로 뭐라 하냐?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랍니다. 존속보장. 23조 1항과 1항 2문과 제23조 2항을 하나로, 또 23조 3항을 또 하나의 범주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 2문과 23조 2항, 요거를 사회적 기속,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이라고 그러고, 23조 3항을 우리가 공용 침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사회적 기속과 공용 침해라는 두 가지의 요 영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한 기초적인 구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재산권의 구체적 보장, 재산권 보장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의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을 이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것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 처분, 이거는 왜 어떤 기초에서 그러면 사적 자치의 법, 사적 자치에 기반한 것이죠. 경제적 자유, 모든 자유의 기반이 이 사적 자치, 사유재산제의 보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권 이용 수익 처분 금지의 문제 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체적 재산권의 보장 관련해서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에요. 뭐 토지 거래 허가제, 사회적 기속의 강한 사회적 기속에 의해서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뭐 하여튼 이런 것은 뭐 계속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고,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거는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죠. 토지 거래 허가제는 그때 당시에는 토지 거래 허가제, 사유재산제도의 부정도 아니고 본질적 침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도 아니다라 그래서 이것은 비례성 원칙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뭐냐, 재산권의 어떤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재산권 제도의 보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죠?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사유재산제의 보장이라는 것은 그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은 어떠한 헌법 개정에 의해서라도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 보장으로서의 재산권,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운영시키고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사회화, 사유재산제의 부인, 이런 것은 부정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헌법의 생산수단의 사유보장 23조에 이런 거.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 어떤 겁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유화, 공유화를 인정하고 있는 이 헌법 제 126조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126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유화, 공유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의 금지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 소급입법, 제가 소급표 금지 원칙 설명할 때 조금 했습니다. 헌법
우리나라 헌정사 보면 그 5차 개헌 때 3공화국 때죠. 5차 개헌일에 소유법에 대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5차 개헌 때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을 하려고 5차 30 때부터 재산권 보장 소고비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3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소고비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고비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 법제도로 해서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소고비법에서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여기서 말한 소고비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이 소고비법은 우리가 두 종류의 소고비법이 있죠. 하나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사후에 만들어진 법. 이건 진정 소고비법. 그 다음에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고비법인데 우리 헌법 13조 2항의 소고비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이거죠? 소고비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금지. 요 소고비법은 진정 소급 입법을 말한다라고 유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분인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진정소급입법의 예외 1.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액이 적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요 네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그죠? 암기해야 됩니다. 진정소급입법의 예외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체재산권의 보장. 여기 무체재산권. 우리의 헌법 제22조 2항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저작권,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에서 보호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유체재산권 아니죠. 재산권의 객체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재산권뿐 아니라 무체재산권, 이런 지적재산권도 다 보호하고 있다. 학문, 예술, 과학 등의 발전을 위해서 인정한 것이지만 이런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에는 소유권에는 물론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산권의 전반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재산권의 개념이라든가 법적 성격, 재산권의 기능, 재산권의 주체, 재산권의 객체, 구체적 재산권의 내용으로서 구체적 재산권의 보장,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 소고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무체재산권 보장 여기까지 한번 잘 리마인드 하시고 정리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